그렇죠? 언어는 존재 그 자체가 아니에요. 네. 언어와 존재는 구분되어 있어요. 존재가 먼저 있고 그 존재에 대한 표현, 존재의 상태, 또 개별적 존재 그 자체, 그리고 그 존재의 변화, 그 존재의 영향, 그걸 표현하는 게 언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이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거예요. 집이라는 게 뭐죠? 사는 공간이에요. 그죠? 존재가 사는 공간이에요. 언어는. 그러니까 뭐냐면 존재는 언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여기 집이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주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은 집은 뭐죠? 거주하는 공간인 동시에 뭐냐면은 그 집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 존재를 반영하기도 해요. 그렇죠? 어떤 집에서 사느냐, 그죠? 네. 어떤 존재가 있는데 산속 동굴에서 살아요. 그러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존재가 거주하는 공간을 통해서 그 존재를 또 알기도 해요. 그렇죠? 알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직접적으로 우리가 존재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와 대화하지 않고 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저만 바라보고 저의 겉모습만 보고 여러분이 저를 알 수 있어요? 인식을 못해요. 이해도 못해요. 그죠? 대화를 통해서만, 다시 말해서 이 언어를 통해서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존재가 다른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언어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 멀리 그 우주 저 끝에 어떤 별이 있다, 어떤 행성이 있다. 그걸 아는 것이 존재를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네. 더더군다나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얘기하는 인격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왜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여야만 하는가? 그죠? 그리고 왜 우리에게 인격성을 주셨는가? 그리고 그 인격적인 관계가 설정될 때에야만 세상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요, 여러분, 언어적 관계가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언어적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의 이 언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한국 사회를 지금 들끓게 하는 조국 사태의 현상을, 소위 말하는 조국 사태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 언어의 이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가 언어인데요. 오늘 함께 우리가 주제 본문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 그 자신이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라는 게 이제 그리스어로 로고스라는 건데 이거는 언어를 뜻하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 언어 속에 담겨져 있는 논리.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무조건 믿어야 돼.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성경 말씀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경전을 중심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다 경전이 있어요. 기독교가 아무리 우리는 또 얘기해도 모든 종교는 경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경전이 없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불경도 있고, 그렇죠? 예, 다 있어요. 이슬람에도 다 있고, 다 있습니다. 힌두교에도 있고. 예. 기독교에서 말하는 말씀 중심의 종교라는 얘기는, 우리는 말씀 중심의 종교라는 얘기는 이게 경전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다라고 얘기하면 이거 굉장히 크게 기독교 신앙을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중심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어. 쉽게 얘기하자면 언어. 우리는 이 언어를 중시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요, 설교를 해요. 여러분 다른 종교를 한번 보세요. 경전을 읽고요, 경전을 단답형으로 해설하고, 그리고 경전을 가지고 토론하는 문화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종교의식의 중심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설교를 해요. 그죠? 그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찬양을 해요. 찬양이라는 게 뭐예요? 언어에 곡조를 붙인 게, 리듬을 붙인 게, 그죠? 운율을 붙인 게 찬양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우리는 단순히 경전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무조건 믿으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과 가르치실 때에도 보면 끊임없이 대화했어요. 소크라테스의 그 문답법을 연상시킬 정도로 대화를 하셨다고요. 이 언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내용들인데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다시 요 화면 제목을 비춰주세요. 제목. 이거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누가 한 말이죠? 철학자 하이데거가 한 말이에요. 하이데거. 네, 하이데거.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러니까 언어가 없으면 존재도 네,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 사람이 존재하는 그 모습은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어요. 제일 먼저 뭐가 있죠, 여러분? 이거 끌까요? 네. 사람이 존재의 형태. 우리는 그 존재 자체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다 압니까? 제가 하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아냐.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그 존재의 그 형태를 보고 그 존재를 가늠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실체에 얼만큼 우리가 근접해 나가느냐가 정확성이죠. 그죠? 그죠? 존재가 어떤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어요. 존재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첫 번째가 뭐죠, 여러분? 현실태라는 게 있어요. 현실태라는 건 뭐예요? 예를 들면, 윤 목사, 윤선주라는 사람은 목사다. 그리고 기업체 대표다. 그런 거 있죠. 뭐 예를 들면은 경은이 경빈이의 아빠다. 이런 걸 현실태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선주는 목사로서 이 시간에 교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 이게 현실태죠. 그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인정되는 형태, 존재의 형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잠재태라는 게 있어요. 잠재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중에. 그러니까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굉장히 사회적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언제든지 정치에 뛰어들 수도 있어. 이런 얘기들 있죠. 이게 잠재태예요. 또는 그런 게 있죠. 자, 누가 있는데 결혼을 했어. 아, 저 친구가 가정에 충실할까? 저 싱글 때, 저 총각 때, 저 엄청난 그 바람둥이였고, 한량이었는데? 이런 얘기 하죠. 이건 뭐예요? 그 존재에 대한 잠재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여러분? 네. 평소에 저 사람 낭비벽이 컸는데, 경제적으로 쪼달린다고 해서, 그걸 과연 그 사람이 감내해낼 수 있을까? 참아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뭐예요? 잠재태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현실은 아니지만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잠재되어 있는 거. 그죠? 그죠? 근데요, 이 잠재태가 현실태보다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일본이라는 나라를 보세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현실적인 것도 우려가 되지만 그 현실태의 이면에 감춰져 있는 잠재태. 그죠? 저놈들은 군국주의자들이야. 저것들은 세계대전을 일으켜본 놈들이야. 쟤네들은 다시 천황시대로 돌아가고 싶어해. 그 첫 번째 희생양은 만만한 한국이야. 그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지금 조국 사태도요, 사실은 현실태의 전쟁이 아니에요. 잠재태의 전쟁이에요. 검찰 개혁? 검찰 입장에서는, 야, 우리 기득권과 권력을 다 잃는 거 아니야? 야당은 과거 자신들이 여당이었을 때 검찰을 충견처럼 부렸는데 그 수단이 사라지는 거 아니야?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또 역으로 이게 이제 우리를 겨냥하는 칼끝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한 잠재태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언론도 여러분 검찰의 신여잖아요. 언론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검찰의 약점을 얼마나 많이 잡힌 줄 아세요? 그래서 알아서 기거든요. 알아서 기니까 검찰 가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어저께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난리를 펴는데 어저께 보도를 좀 하면 오늘 아침에 보세요. TV에서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럴 수 있나요? 그리고 뭐 마지못해서 보도를 하더라도 여기는 200만 명이 모였고 저기는 1000명이 모였는데 그걸 동등한 것처럼 취급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잠재태가 있어요. 존재의 잠재태. 그 다음에 가능태가 있어요. 가능태라는 건 뭐냐? 잠재태하고 좀 달라요. 앞으로 드러날 수 있는, 앞으로 이 상태로 가다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저 사람 지금 술을 그렇게 좋아하고 회식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저러다가는 나중에 탈나지. 이게 가능태예요. 이해되세요? 잠재태와 가능태의 차이예요, 이거 지금. 그죠? 잠재되는 건 그 스스로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가능태라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 출발점이 현실이죠. 자, 이렇게 돼. 또는 잠재태도 돼요. 일본이 계속 저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나중에 전쟁이 일어날지도 몰라. 지금 일본이 지금 저런 상태에서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은 전쟁밖에. 지금 실제로 그렇거든요. 여러분, 일본의 경제가 상당히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일본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튼튼한 나라라고 여러분 착각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국가 부채가요, 우리나라보다 몇 배입니다. 열 몇 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들이 지금 돌리고 있는 현금이라는 것은요, 금융 시스템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도 지금 한계에 와 있고요. 경제는 계속,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인구 절벽이 이미 와버렸어요, 일본은. 세금 내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지금 젊은 세대가요, 노인 5명을 부양해야 되는 사회가 일본이에요, 지금. 일본은 시간을 진행할수록 일본은 점점 국력이 쇠약해집니다. 그 위기감에 지금 한국을 좀 다리 거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를 가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바꾸는데 말은 또 평화헌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이 상태로 가면요, 일본이요, 또 다른 세계대전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어요. 네. 북한을 빌미를 삼아서. 자, 이게 가능태라는 거예요. 가능태.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실질태라는 거예요. 실질태. 실질태라는 게 있어요. 이 실질태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말 그대로 실질적인 모습인데, 자, 이 사람 말이야, 목사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목사 같지가 않아. 그렇죠?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아주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되게 솔깃해하는 거예요. 조국이 말이야 법무장관인데 검찰 개혁한다고 하는데 그 행태를 보니까 이 사람도 기득권층 아니야? 이 사람도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갖다 자식들한테 세습시킨 거 아니야? 자격 있어? 이게 실질태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이런 얘기들이. 야, 저 사람 돈 많은 것처럼 행세를 하는데 가만 보니까 돈도 없어. 괜히 헛궁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약간 뭐예요? 약간 이율배반적인 듯, 약간 모순된 듯. 그의 실질적인 모습은 그러니까 현실태에 대비되는 어떤 그의 어떤 다른 면들, 그런 것들이 실질태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이게 심층태예요. 심층태. 심층태. 이건 뭐냐면 당사자 자신도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심층 깊이 숨어있는, 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어떤 심리학적인 어떤 그런 영역도 여기에 속해져 있는 거고요. 자,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가만 보면 그 사람에게 어렸을 때 어떤 상처가 있었어. 그 상처가 지금 내재되어 있고, 그 상처가 얼마든지 그 상처가 터져 나올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갖춰지면은 그것이 드러나게 될 거야.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영화를 봤는데 에드 아스트라라는 영화를 봤어요. 굉장히 재밌는 영화입니다. 단순한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은 이게 다 나와요. 굉장히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야, 이 영화 대단한 영화구나. 시나리오 자체도 단순한 우리가 우주비행사 SF 공상과학 영화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에는 거기에 보면 그 주인공의 아버지가 나오거든요. 24년 전에 우주 속에서 이제 말하자면 사라진 거예요. 브래드 피트가 나오는 그 명배우들이 나와서 열연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전설적이고 영웅적인 우주 비행사예요. 그리고 모든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고 많은 그 신진 우주 비행사들이 그 사람을 동경하고 그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우주 비행사가 돼요. 나사에서도 그 사람을 막 영웅시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그 사람은 그러한 외계 생명체에 대한 어떤 그런 자신의 지식적 그 욕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실질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인공이 나와요. 주인공은 뭐냐면은 웬만한 상황 속에서는 감정적 동요가 없어요. 진짜 자기가 죽기 일보 직전에서도 그 감정의 그 변동 지수가 굉장히 낮게 나오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 내면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원망, 이렇게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그 해왕성인가 거기서 어떤 지구를 거기서 에너지파가 그가 타고 간 우주선에서 발생하는데 그게 지구까지 계속 증폭되어서 이제 그 에너지파가 도달하게 되면 지구가 막 정전이 일어나고 막 그냥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내는데 첫 번째 가능성은 뭐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뭐냐면 부자지간입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임무에 충실하고 죽음의 직전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역할과 침착성으로 그걸 대처해서 해결하거든요. 문제 해결력이 뛰어나. 근데 두 번째 뭐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과 이런 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사람은 또 자기의 감정적 그런 침착성을 잃어버리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사에서는 다른 대체 없이 이 사람을 보내는. 그러니까 이러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 부자가 대면을 하는데 거기서 심층태에 가라앉아 있는 것들이 나와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대화. 아들은 어떻게든 아버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아버지는 그걸 거부해요. 그리고 아들을 만났을 때 그 얘기예요. 나는 나 자신의 지식적 욕구를 위해서 아내도 버렸고 자식도 버렸고 부하들도 죽였고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이게 심층태 그 존재의 이 5가지 형태가 막 뒤엉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이거를 아름답게 때로는 추하게 이런 우리의 존재의 이야기를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게 예술의 영역이죠. 그렇죠? 문학의 영역이고 음악의 영역이에요.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있지만은 저는 여러분 앞에 이 5가지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게 존재예요. 이게 존재의 5가지의 형태. 존재 그 자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5가지의 경로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실질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실질태라는 것은요, 그 존재 그 자신의 행동과 또는 언어. 사실 요즘은 이 언어도, 이 행동도 언어의 영역이라고, 몸의 언어라고 하잖아요. 포함돼요. 우리가 실질태를 파악하게 되는, 다른 것들은 보여지는 것들 를 위주로 하지만 이 실질태는 그 존재 그 자체가 뿜어내는, 드러내는, 사용하는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목사답지 못하네? 목사가 왜 저런 말을 하지? 저런 행동을 하지? 두 자녀의 아빠답지 못하네? 저런 말을 하다니? 저런 행동을 하다니?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이 실질태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 정확하고 더 정직한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윤석열 씨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조국 법무장관이 그 청문회 때 드러난 사실을 가지고 그렇게 강도 높은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이전에 한 달 전에 있었던 자기 청문회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그 검증의 잣대를 들이댔나요? 그렇죠? 자기 장모의 그 사기, 그리고 자기 부인의 그 주식 문제, 그렇죠? 그리고 또 이명박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제기된 의혹들, 똑같이 청문회에서 야당이 제기한 것들이에요.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해서 하는 지금 내용보다도 더 크고 더 심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검찰총장인데, 그죠? 검찰에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그 검찰 조직을 통제하는 법무장관에 대해서는 막 현미경 돼요. 네, 탈탈 털고 있어요. 그런데 70일 동안 400여 명의 특수부 검사와 수사관을 동원했는데도 나올 게 이럴 게 없어요. 뭔가 확실한 게 나왔으면요, 벌써 게임은 끝났어요. 지금도 아무것도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여론전만, 언론에다가 그냥 피의사실 공표하고 여론전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 행태도 잘못됐지만 똑같은 거예요. 야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를 한다면 자기 자신 것도 해야죠, 그러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것부터가 뭐예요? 틀려먹은 거예요.
잣대가 이중적 잣대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은 헌법주의자라고 얘기를 해요. 뭐 검찰주의자라고 얘기하자면 헌법주의자라는 게, 여러분 헌법주의라는 게 뭔지 아세요? 헌법의 1조 1항이 뭐라고 돼 있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국민으로부터. 자, 조국이 윤석열 검사가 어저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말 한마디 하니까 우리는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일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자마자 200만 명의 국민이 몰려가가지고 그래, 우리가 헌법이다, 우리가 모든 권력의 주체다, 국민의 명령이다 하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시대정신이라는 게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 부합하게 실질적으로 행동하고 있나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질들을 보면서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실질대가, 그리고 이 행동과 언어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질대를 보고 우리는 그 존재의, 그래서 실질태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게 돼요.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여러분. 언론도. 네. 야당 지도자 자녀들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언론들 보도하나요? 안 해요. 진보적인 언론들에서 또는 형식적으로 그냥 조금 언급하고 마는 거예요.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야당 지도자는 자녀가 학업을 수행할 수 없는 장애인인데 합격을 시켜 장학금까지도 받겠고, 그 다음에 성적도 아주 우수하게, 그리고 본인이 개입한 그 부분이 아주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언론은 그것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검찰도 조사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중적인 잣대가 지금 적용되고 있다는. 이건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하, 생각이 있는 사람은 아하, 이건 지금 의도가 있구나. 어떤 의도일까? 이런 의도의 배경은 뭘까? 그 실질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실질태를 중심으로 해서 잠재태와 가능태와 심층태. 그래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과 실질적인 진실의 내용은 다른 거구나. 야, 이거 봐라 하고 촛불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한 사건, 여러분 사건도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때렸다. 그러니까 저와 제 아이들만 존재가 아니라 존재와 존재 간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사건도 존재해요. 그죠? 그러면 왜 때렸을까, 목사님이? 거기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이 있어요. 아이들의 훈계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훌륭하신 분이니까 아이들이 뭔가 크게 잘못해서 그런가 보네. 근데 우리 애들한테 인터뷰를 해보니까 우리 애들은 뭐예요? 자녀 학대다, 가정폭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실은 뭘까? 그 안에 그 사건 안에 현실때, 잠재때, 가능때, 실질때, 심층때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고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진실에 근접해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다면 언론에서 보도하는 대로, 검찰에서 읽어주는 대로,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간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제가 재밌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신천 연세대 앞에 있는 청춘 카페에서 나는 그녀를 1시간이나 기다렸지만 그녀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이건 뭐예요? 현실태죠. 이러한
이러한 언어를, 이런 언어적 표현을 우리는 객관화된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기록이니까. 신촌에 있는 모 카페에서 그녀를 기다려서 1시간을 기다렸는데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거기에는 어떤 그냥 기술만 있을 뿐이에요. 있었던 사건에 대한 기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판단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신촌 앞에 있는 카페에서 나는 그녀에게 바람을 맞았다. 이거 뭐예요? 같은 사건인데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신촌 카페에서 그녀를 기다렸지만 그녀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과 나 차였다, 바람 맞았다, 이 표현은 뭐예요? 같은 사건인데 다르게 표현된 거죠. 이게 뭐냐면 비속화예요. 비속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아이, 그거 다 동문들이야. 에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 세 번째가 있어요. 그녀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나의 사랑은 그렇게 참담한 작별을 고했다. 그날 이후 나의 순수한 청춘도 내 인생으로부터 멀어져 갔다. 아,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감상적 나르시즘으로 과장과 비약이에요. 우리가 이것도 잘해요. 그죠? 이 말이 뭐, 근데 똑같은 사건이거든요? 똑같은 사건인데, 그죠? 네. 어쩌면 그녀는요, 그 사람을 사귄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혼자서 그렇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언어 자체가 실질적인 사건이에요. 내가 경험한, 나의 삶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내가 어떤 언어로 표현하느냐가 그 사건의 의미와 성격을 규정해버려요. 아주 좋은 공부, 전 국민적인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국 사태가 그거예요. 자, 조국 학종이죠. 학종으로 입학시킨 거예요. 그게 기득권이고 특권층의 어떤 그런 특혜라고 한다면 그걸 통해서 입학한 그 30만 명의 그 학생들은 입학은 다 취소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조국을 낙마시켜야 되니까 그걸 터뜨렸는데 도덕적 윤리적 문제로 네가 이러고도 진보라고 할 수 있냐, 좌파라고 할 수 있냐, 너도 기득권층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는 것으로 망신을 줘서 물러나게 하려고 하는데 안 물러나. 이걸 더 문제를 삼으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뭐냐 하면은 그 수혜를 받은 사람들 또 그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게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상하게 이제 뭐예요? 표창장 위조, 무슨 뭐 그 인턴 증명서 위조 이런 쪽으로 몰고 가는데 그것도 지금 잘 안 돼, 뜻대로.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지금 그러면은 그 주식 투자한 그 사건을 가지고 또 문제를 삼아서 했는데, 아니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돈을 받았다든지 이익을 받았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오히려 손해를 봤단 말이야. 지금 그쵸? 조국 입장에서 보면 그 일가 입장에서 보면 손해를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다가 계속 전방위적으로 파니까 가장 최근에 파는 게 뭐예요? 버닝썬 사건. 버닝썬 사건 왜 파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서울시경 총경을 갖다가 지금 압수수색을 했죠. 그 사람이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실에 있었을 때 민정수석관 밑에 있었던 수석비서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버닝썬 사건이 뭐냐면 누구예요? 승민가? 그 친구가 계속 총장 이름 팔고 다녔는데 그 사람이 그 총경이라면서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또 뭐가 있나고 또 파는 거예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막 그런 걸 가지고 굉장히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고 사회의 모든 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언어로. 그런 비속화의 언어로. 그런 과장과 왜곡의 언어로. 그래서 이 조국 사태는 뭐예요?
아주 부도덕한 좌파의 얼굴, 개혁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은 아주 전형적인 특권계층의 민낯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증거가 없어요. 주장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사건, 같은 경험을 하고서도 어떤 언어로 서술하고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에요. 실제의 사건을, 실제의 경험을 우리가 어떤 언어로 표현할 것인가가 더 중요해요. 이 실제의 사건보다도, 사실은요. 왜냐하면 언어화의 과정을 통해서만 그 의미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건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터질 수 있어요. 어떤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언어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기독교가 말씀 중심의 종교, 언어 중심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대목이에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근데 이 신앙 고백이 왜곡이 돼가지고 어떤, 뭐라 그럴까요? 경전하고 이렇게 딱 문구가 정해져 있고, 교리처럼 그걸 암송하는 것이 마치 신앙 고백인 것처럼 왜곡이 됐지만 원래 신앙 고백은요 자기의 믿음을 언어화하는 거예요. 언어화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 안 했어요. 주를 우리 집에 모시겠나이다. 그리고 제가 부당하게 얻은 돈이 있다면 다 돌려주고 갑절로 갚겠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그 언어가, 삭개오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의 언어가 그의 삶을 또 그가 경험했던, 또 그가 일으켰던, 또 그의 주변 사람들, 피해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완전히 그가 사용하는 그 신앙 고백의 그 언어가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 삶의 본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변화를 원하는데요. 변화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과 환경이 바뀔 것 같아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불경기가 바뀔 것 같습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상관이 바뀔 것 같습니까? 우리의 배우자가 바뀔 것 같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바뀔 것 같습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들을 향한 우리의 언어예요. 우리의 언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김진명 소설의 문자전쟁이라는 게 있죠. 소설. 근데 그 소설은 뭐 직지심경의 그 활자, 그 작은 활자 그걸 가지고 이제 구텐베르크의 그거하고 연결돼가지고 그 예술가의 창작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문자전쟁이라는 건 언어전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 이전과 역사 이후를 가르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문자예요, 문자. 근데 여러분, 문자화된 언어와 문자화되지 않은 언어는요, 달라요, 차원이. 문자화된 언어만이 언어인 거예요. 문자화되지 않은 언어는 또 문자화될 수 없는 언어는 언어가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가 작동하기 전에는요, 의미가 탄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언어를 쓰느냐, 어떤 언어로 표현하고 서술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달려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어떤 경험,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러한 언어만 사용해 라고 하는 게 여러분 독재예요. 그게 전체주의예요. 그게 교조주의예요. 여러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을 하나 인용을 할게요. 우리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들은 그 문제들이 발생할 때 갖고 있었던 사고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우리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들은 그 문제들이 발생한 때 갖고 있었던 사고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 언어는 뭐예요? 사고방식의 총합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직면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요? 근데 그 문제를 직면한 당시의 사고방식으로는 절대로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고방식의 결론이 그 문제니까. 그런 삶의 방식의 결론이 그 문제니까.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고 싶다면 그걸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 바꾸는 것은 바로 언어의 변화예요. 여러분, 언어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인류가 언어를 언제부터 사용했을까? 라고 했을 때 대략 한 200만 년 전부터 원시 언어를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원시 언어를 사용하다가 언어의 발달은 여러분 뭐죠? 언어의 발달은 표현의 발달이에요. 예전에는 우리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걸 보세요, 여러분. 처음엔 엄마, 아빠 이 얘기만 합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다가 조금 늘면 이제 동사적 표현을 해요. 싫어, 좋아, 뭐 이렇게 단답형으로 대답을 해요. 그러다가 언어 능력이 들면 여러분 보세요. 부사를 사용하기 시작하고요. 형용사를 사용하기 시작하고요. 예전에는 배고파 이 한마디 했는데 요즘은 애가 좀 잘하면 뭐 하죠? 맛있는 거 사줘. 그렇죠?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인류가 그런 표현까지 오는데 걸친 시간이 얼마 걸렸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약 4, 5만 년 전에 이르러서 인간이 그런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 참 더디게 발전한 거죠. 그리고 그때 비로소 고대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탄생하기 시작했대요. 인간이 형용사와 부사를 사용하면서. 그리고 문자가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최초의 문자가 수메르인들이 사용한 BC 3500년경의 그림 문자, 그죠? 그 다음에 뭐 상형 문자, 나일강령에서. 그리고 중국은 한 BC 2000년. 그러니까 여러분, 문자의 역사가 이렇게, 언어의 역사가 이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아요. 그런데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지배계층들은요, 피지배계층들이 이 말은 하는 것에 대해서 문자를 아는 것에 대해서는 극도로 반대했어요. 통제했어요. 그렇죠? 네. 왜 그랬을까요? 지배계층들은요, 이 언어의 힘을, 그리고 문자화된 언어의 힘을 알고 있거든요. 말은 전달하는 게 한계가 있지만 문자는 뭐예요, 여러분? 한계가 없어요. 기록만 되면.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지금 뭐 그런 기득권 세력들이 무너지고 독재 세력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SNS가 발달돼서 그래요. 바로 문자가 쳐가지고 전세를 날려버리고. 기존의 권력기관들이 다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예전 고대 언어들, 원시 언어는 이 구술 언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요,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문자 언어의 시대. 그러니까 이 문자 언어,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문자를, 이걸 실질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실질태의 의미를 설명해 주지 않으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문자 언어는요, 설명이 필요하고 학습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해요. 인문학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실질태, 가능태, 잠재태, 현실태, 심층태 문자로 칠 수 있겠지만은 이건 우리 누구예요? 의찬이도 읽을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의미를 설명해 주지 않으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언어를, 문자를 기득권 세력들이 통제할 수 없으니까, 권력가들이 통제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교육을 통제하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는, 역사를 가르치지 않고, 인문학을 가르치지 않고요. 그리고 교육의 특혜를 통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세습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문학을 모르는 국민은요, 미래가 없어요. 인문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학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문학은요, 인류가 생각해 온 것들에 대한 학문이에요. 인류가 지금까지 존재해 오면서, 원시사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존재해 오면서, 여러분, 인류가 별의별 거 생각 안 해보겠습니까? 그죠? 응? 그 오랜 수백만의 세월, 수백만 년의 세월 동안. 아니야, 내가 아주 독보적인, 나 혼자만 하는 고민. 그건 없습니다. 해 아래서 것이 없습니다. 다 해봤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인류가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웬만한 고민들은요, 다 과거에 있는 우리의 조상들이 다 고민했고요. 책으로 다 나와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그걸 찾지 못할 뿐이지. 나만 고민하고, 나만 특별하고, 그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 배경을 설명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도요, 잘 들어봐야 돼요. 그 사람이 지금 나한테 하고 있는 얘기가 현실에 대한 얘기인지, 현실태의 얘기인지, 가능태의 얘기인지, 실질태에 대한 얘기인지, 잠재태에 대한 얘기인지.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왜 대화가 안 되는 줄 아세요? 같은 사건에 대한 대화를 하는데 왜 대화가 안 되는 줄 아세요? 각자 얘기하고 있는 태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같은 사건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죠? 여자한테 차였다. 그녀는 오지 않았다. 그것은 내 청춘의 종말을 보하는 사건이었다.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현실태적인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되게 비속화시켜. 에이, 차였어. 에이, 뭐 딴 여자 또 사귀면 되지 뭐. 비속화. 여자가 너밖에 없냐? 비속화. 그런 거 잘하잖아, 우리. 네. 아, 그녀가 왜 나를 버렸을까? 나를 버릴 수 있는가? 이로써 나의 청춘의 순수한 첫사랑은 종말을 고한 거죠. 과장이죠. 왜곡이죠. 그것도 잘해요, 우리는. 네. 택시 운전기사하고 싸웠어요. 너무 불친절해가지고. 기분이 나빠. 빙빙 돌았어. 그러면 남자들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세요? 서울시 교통정책은 굉장히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좀 그럴듯해 보이고, 우리는 뭐냐면요, 나의 경험을 굉장히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게 있어요. 보편화시키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통념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 기득권층들이 하는 짓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계속 속는 거예요. 다른 거죠. 당신의 경험은 뭐예요? 택시기사하고 싸웠잖아.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거하고 서울시 교통정책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그 연관시켜 나간다니까요. 여러분 스스로도 경험해봤죠? 그런 거. 스스로도 그런 걸 많이 했잖아요. 네. 자,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할게요. 언어가, 우리 이제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하는데, 자, 언어도요, 자, 문자 언어가 있고요,
구슬 언어가 있어요. 입으로 하는 입 그냥 나오는 대로. 그 다음에 논리적 언어가 있고요. 그냥 생활 언어. 그 다음에 인문 언어가 있고요. 그냥 일반 언어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다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문자어는 읽기, 쓰기 중심의 언어예요. 읽는 것과 쓰는 것 중심. 근데 우리는 제대로 읽는 법도 못 배웠고요. 사실은 쓰기도 배운 적이 없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사실 우리가 잘 말하고 잘 들어야 되겠지만 이 말하기와 듣기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계속 말해야 되잖아요. 또 들어야 되잖아요. 대화를. 이거는 특별한 어떤 그 훈련과 교육 과정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읽는 거하고 쓰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읽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일상생활 속에 생활 언어가 있고요. 그리고 논리적 언어. 뭐냐면 논리를 갖춘 언어예요. 이건 뭐예요? 생각이 완성이 된, 하나의 완성이 대한 의미예요. 그렇죠? 논리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앞뒤가 맞다는 거잖아요. 그죠? 모순이 없다는 거잖아요. 논리적 언어를 쓴다는 것은 뭐냐면, 뭐예요? 완성된 문장을 썼다는 거예요. 그렇죠? 문법적으로도 논리적이어야 되지만 내용적으로도 논리적이에요. 그런 언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냥 뭐예요? 일반 언어. 이런 게 어떤 거냐면, 대표적인 게,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런 언어들 있죠. 이게 뭐냐면, 굉장히 통속적인 표현. 그리고 자동화된 어떤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차였어. 뭐, 여자가 걔 하나뿐이야? 응? 또 만나면 되지, 뭐. 이런 거. 그렇죠. 굉장히 비속화되고. 이런 언어가 있어요. 하지만 인문 언어라는 건 뭐예요? 그런 표현을 쓰지를 않아요. 그죠? 차였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우리의 인연은 다한 것 같다. 그렇죠? 같은 차였다라는 거하고 우리의 인연은 다했다는 표현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죠?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 자체에 대한 나의 어떠한 내가 느끼는 의미, 그리고 나에게 미친 영향도 달라요. 그렇죠. 차였어. 뭐, 여자가 걔뿐이야? 이런 거 하고요, 여러분. 또는, 설아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난 믿었는데, 날 버렸단 말이야? 내 청춘은 여기서 끝났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요. 며칠 뒤에 보면은, 이번엔 진짜 내가 찾던 여자를 만났어. 지금까지의 모든 이별은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한 얘기야. 이게 그런 애들이 주로 그런 표현. 여러분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인문어는 그런 언어를 쓰질 않아요. 인연이 다 했나 보다. 왜 나는 그 인연을 더 시켜나가지 못했을까? 우리의 인연은 왜 여기서 끝났을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가. 근데 우리는요, 여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이런 언어를 사용해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변화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언어가 규정하는, 그 사건은 이 언어가 규정한다 그랬죠, 제가. 우리의 경험과 사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규정해요. 완전히 다른 사건이 돼요. 완전히 다른 경험이 돼요. 여러분,
그 구술 언어하고 이 문자 언어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가 이런 거예요. 자, 구술 언어는 그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뭔데? 나 잘 못 들었어. 이런 얘기죠. 근데 문자 언어는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미안하지만 잘 듣지 못했어. 다시 한 번만 정확하게 얘기해 줄래? 이게 문자 언어예요. 여러분, 응이라고 말하면 편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응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건 진짜. 근데 문자 언어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식 언어하고 영국식 영어하고 미국식 영어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영어는요, 미국식 영어는요, 구술 언어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국식 표현을 보면요, 굉장히 뭐예요? 문자적인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영어권 국가에서도 영어식을 쓰느냐 미국식을 쓰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우리 한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 언어하고 논리적 언어의 차이를 좀 제가 얘기를 하는데 아주 재미있는 그 유머가 있어요. 여러분, 웹스터 사전 아시죠? 웹스터 영국 사람인데 아주 유명한 사전 편찬자, 대학자잖아요. 이 웹스터라는 인물이 사실은 바람둥이였어요, 굉장히.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다른 여자하고 입 맞추고 있는 모습을 부인이 봤어. 거기서 이제 부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의 그 행동 때문에 난 당신의 그 행동이 너무 놀랍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놀랍겠죠. 그런 아내를 향해서 평소 이 사전학자잖아요. 낱말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했던 웹스터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틀렸어. 당신은 직업을 했고 놀란 건 나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실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전적 정의를 하면 놀란 건 들킨 자기고 부인은 직업을 한 거죠. 그죠? 논리적 언어와 생활 언어에 대한 어떤 차이를 아주 재밌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언어를 자꾸 우리가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자꾸 퇴보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모든 것이 다 습관적으로 퇴보하게 돼 있어요. 새로울 게 없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느끼지 못하고 사물을 사물로 느끼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뭐예요? 퇴보하게 되는 거예요. 감각이 다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감흥도 없고,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그 나뭇잎 하나만 보더라도 뭔가 시상이 떠오르고 감상이 젖었는데, 에이 지저분하게 뭐야 이거 청소 제대로 안 하고 말이야. 이 아파트 관리인들 하는 일이 없다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언어를 쓰게 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런 언어를 쓰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언어를 독려하고 이 언어가 모이는 하수구가 있어. 그게 어디죠? 언론, 가짜뉴스. 그렇죠. 목적이 있는 거죠. 국민들이 이런 언어를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너만 차인 게 아니야. 남자들 다 차요. 그런 경험들이 있어. 야, 그리고 여자가 그 사람 한 사람 뿐이냐? 선아 하나 뿐이냐? 그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똑같은 겁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런 비속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누굽니까? 작가 이해수 씨가 그랬죠. 예? 이명박, 누구예요? 박근혜 때는, 이명박과 박근혜에 비하면 조족지혈에도 안 되는 사건을 가지고 온 난리가 난 것처럼 지금 과장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과장. 걔가 나를 배반하다니 이럴 수 있어?
이로써 뭐 나의 청춘 다 가고 뭐 큰 상처를 받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언어를 쓰는가를 보면 알아요. 어떤 매체가 어떤 언어를 쓰면 그 존재집이라고 했잖아요. 그 언론이 어떤 언론인지 알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좋은 예가 있잖아요. 조중동. 예. 그죠?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뭐 방송 TV를 뉴스를 그래도 국민이 균형 잡힌 거라고 봤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딱 보니까 어라? 저거 왜 저러지? 살짝 변하더니 이제 점점 노골적으로 가고 있어요. 뭐야 저거? 의구심을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 어떤 여론 형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도 똑같이 이렇게 이런 언어를 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 이런 언어를 썼습니까? 우리가? 제1 책임은 누구냐? 우리 부모들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이런 언어를 잘 썼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배운 거야.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언어를 쓰고 있어야지. 네가 그렇지 뭐. 여러분 그거 절대 쓰면 안 되는. 부부싸움도 여러분 이런 언어를 쓴다고 생각해봐요. 싸우겠어요? 싸울 건 싸우더라도 품위를 지키고 싸우겠죠. 품이라는 것은, 품격이라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언어를 쓰면은요 여러분 품격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해결책이라는 게 나올 수 없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다. 우리 기독교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 기독교는 언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종교다.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종교다. 우리가 신앙을 믿습니다 주여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여러분 신앙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다 이쪽 영역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죠? 그죠? 게다가 알아먹을 수도 없는 그런데 신앙 고백,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 고백,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 고백은 이런 거예요. 학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여러분 삭개오 입장에서 주를 자기 집에 초청하고 그가 그렇게 자기 재산을 나누고 그 자린고비가 그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그가 논리적으로 말해요. 사람의 사리와 도리를 살피는 인문의 언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문자 언어 형태로 신앙 고백으로 딱 얘기를 해요. 이게 변화죠. 이렇게 되어졌을 때 구원이 거기에 임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 바뀌어야 할 것은 우리의 언어예요. 우리의 언어.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무진기행이라는 소설 읽어보셨어요? 나온 지 좀 꽤 오래됐는데 정말 그게 나왔을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막 엄청난 무슨 문학계에 무슨 천재가 나왔다, 대혁명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도 그래서 아주 장편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주인공도 그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에 있는 사람들 간의 대화예요. 자, 이걸 듣게 됩니다. 근데 이제 행색을 봤을 때 공무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대화하는 걸 주인공이 이 소설 무진기행의 소설의 주인공이 듣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대화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무진엔 명산물이 별로 없지요. 그들은 대화를 계속하고 있었다. 별게 없지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은 좀 이상스럽거든요. 바닷가가 가까이 있으니 항구로 발전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럴 조건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수심도 얕은 데다가 얕은 바다를 몇백 리 밖으로 나가야만 비로소 수평선이 보이는 그런 진짜 바다다운 바다가 보이는 그런 곳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역시 농촌이군요. 그렇지만 이렇다 할
청ля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그 5, 6만이 되는 인구가 어떻게들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럭저럭이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그들은 점잖게 소리내어 웃었다. 그리고 말한다. 와, 아무리 그렇지만 한 고장에서 이 명산품, 특산품 하나쯤은 있어야지.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범한 대화, 이게 우리의 일상의 대화예요. 근데 여러분, 이 대화가요, 보세요. 여기에 속한 대화죠. 그죠? 상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농촌이잖아요. 야, 거기 특산물이 뭐야? 어디 TV 나온 데 있어? 유명한 게 뭐야? 맛있는 게 뭐야? 맛집은 어디야? 응? 연예인들이 어디서 드라마 찍은데, 영화 찍은데 어디야? 이게 다 근대화의 관점이자 다 이런 여기의 관점이죠. 우린 여기에 쩔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일상을 채우고 있는 거고, 이게 우리의 존재의 집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 있는 독자들을 이 저자가 어떻게 끌어내는 줄 아세요? 딱 그 다음에 이게 이 한 줄이 명문장이에요. 난 이걸 읽고 무릎을 탁 쳤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무진의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그것은 안개다.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밤사이에 진주해온 적군들처럼 안개가 무진을 빙 둘러싸고 있는 것이다. 무진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도 안개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먼 곳에 유배당하고 버리고 만다. 안개는 마치 이승에 한이 있어서 매일 밤 찾아오는 처녀 귀신이 뿜어내는 입김과도 같다. 해가 떠오르고 밤이 바다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불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의 힘으로서는 그것을 헤쳐버릴 수가 없다. 맨날 우리는 어떤 지역의 명산물, 특산물 하면은 뭐 맛있는 거, 뭐 TV 나오는데 맛집, 무슨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작가는요, 있다. 없긴 왜 없어. 그것은 뭐예요? 안개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통념과 관점을 확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얘기해요. 그리고 바람을 얘기해요. 응? 그 바람을 또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안개를 불어오는 바람이 있잖아요. 바람은 무수히 작은 입자로 되어 있고 그 입자들은 할 수 있는 한 욕심껏 수면제를 품고 있는 것처럼 내게 생각되었다. 바람 속에는 신선한 햇볕과 사람들의 땀에 밴 살갗을 스쳐보지 않은 천진스러운 서늘함, 그리고 지금 버스가 달리고 있는 길을 에워싸며 버스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산쪽의 저편에 바다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소금기, 그런 것들이 이상스럽게 한데 어울리면서 녹아 있었다.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에요. 꼭 지역의 명산물은 무슨 거기에서 나오는 특산품이니 무슨 맛집이 이런 게 우리는 어딜 가면 항상 그런 걸 찾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그것이 우리 존재의 자체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의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쩔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자는 뭐예요? 왜 없어? 무진의 명산품은 안개야, 바람이야. 그리고 그것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햇볕이야. 아무튼 이런 표현을 쫙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저께 잠깐 어디 공원을 갔는데요. 시원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좀 표현할 수 없을까? 그래서 막 생각을 해봤어요. 도시를 거치지 않는 푸른 잎사귀 사이에 그 푸름을 머금은 바람. 그 바람이 대지를 거치며 햇빛을 거치며 적당한 온도로 온도가 되어서 지금 나의 뒷밤을 스치고 있구나. 나의 머리 곁을 스치어 지나가고. 아니, 의도적으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시원하다. 강바람 시원하네. 이게 아니라. 그러면요, 그 바람의 의미가 달라져요. 그럼 그렇죠? 그 바람과 교감이 이루어져요. 내 생각이 풍요로워지고 내 정서가 그리고 힐링이 일어나요. 그게 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잘 먹고 그냥 늘어지게 쉬는 것만 쉬는 게 아니에요. 그 짧은 순간에 저는 힐링을 얻는다니까요. 그게 삶이에요.
그런 언어로 나의 삶을 채울 때 여러분 그게 나의 존재의 집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가 이런 언어를 쓰면 대한민국이라는 존재의 집이 여기인 거예요. 이게 헬조선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여기로 가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신의학자들하고 심리학자들이 밝혀놓은 연구의 결과물이에요. 아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의미는 어떻게 생기는가? 자, 우리가 어떤 걸 경험해요. 이걸 또 자극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네, 자극을 받는. 이 경험은 어떤 사건의 경험, 또 인물, 어떤 사람을 경험, 사물을 경험, 뭐 어떤 상황, 다양한 게 있어요. 아무튼 이게 다 경험이에요. 자, 경험을 하면 우리는 여기서 이 경험은요 굉장히 중첩적이에요. 그리고 다양한 경험이에요. 현실태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동시에 실질태를 경험할 수도 있고, 그렇죠? 가능태를 경험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걸 경험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눈이 색깔을 몇 가지 색깔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 미대 교수님도 계시는데,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750만 가지? 750만 가지를 구분해낸대요. 색깔을. 그러니까 여기에는 색깔이라는 것은 색깔 그 자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도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아무튼 그 색깔의 차이를, 우리가 색의 차이를 구분해낼 수 있는 게 750만 가지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750만 가지를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다양한 경험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750만 가지를 우리가 다 구분할 수 있어요. 그걸 일일이 하나의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거기서 뭐예요?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을 선택해요. 빨간색을 좋아하는데 노란색을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 경험이 있고 여기서 관심이 있어요. 관심. 이걸 초점하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어떤 것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갖는가,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문제 설정의 방식이에요. 자, 우리 집사람하고 TV를 보다가 무슨 뭐 불륜이라든지, 무슨 얼마 전에 예전에 이제 벌써 몇 년 됐죠? 무슨 영화 감독이 여배우하고 불륜을 해가지고 이혼도 지금 이혼 소송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 집사람이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여간 남자들은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불륜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 우리 집사람은 하여간 남자들이 문제야 이래요. 그래서 제가 남자 혼자 바람 피나? 저도 한마디 해요. 다 남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관심. 그죠? 그죠? 그리고 그거를 문제를 설정하는 방식은 뭐예요? 불륜의 문제가 있어요. 가정을 가진 사람들은 가정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그런 어떤 위험 요소에 대한 경계 심리로서 어떤 여러 가지 뉴스가 그 뉴스 시간에 나오지만은 가정주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니까 불륜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온통 대한민국은 이제 불륜 국가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관심이 그 사건에 많은 뉴스 중에서 북한이 막 지금 핵실험을 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도 2, 3년 전에 제일 중요한 관심은 그거예요. 이거는 뭐 개인의 취향일 수 있어요. 그죠? 관심이 됐어요. 근데 이걸 문제하는 과정을 보세요. 남자들이 문제예요.
근데 저는 뭐예요? 혼자 불륜 저지르나? 여자도 있지.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문제 설정이, 그러니까 이게 누가 옳고 그러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제 집사람 부부싸움 할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문제를 설정하는 방식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언어화해요. 이걸 언어화합니다. 이것은 그것을,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하고 또는 서술하는 방식이에요. 저는 예술도 언어라고 봅니다. 그림도 언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표현하고 서술하는 방식입니다. 그거를. 이 언어화의 과정을 거쳤을 때 비로소 이것이 뭐가 생기느냐? 의미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의미가 나와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보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과정을 권력자가 독점을 했어요. 그죠? 교육이라는 유명하에 획일화시켰어요. 그죠? 지금도 이걸 계속 유지하려고 그래요. 역사 왜곡하고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는요, 이 문제예요. 이거를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것이 통속화되어 있어요. 일반화되어 있다는 거죠. 다양한 경험 가운데서 어떤 새로운 관점을 가져보려고 노력을 안 해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해오고 있는, 이 사회가 얘기하고 있는, 통념화되어 있고 일반화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관심이 없어요. 굉장히 자극적이고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러니 그 문제 방식도 여러분 통속적인 것이죠. 통념화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문제 설정을 갖고 있으니 그거를 표현하고 서술하는 방식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차였다. 여자는 차였다. 야, 세상에 여자가 걔밖에 없냐? 그렇지. 다른 여자 만나라. 더 좋은 여자 만나라. 더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복수다. 얼마나 여러분, 그죠? 저속하게. 아, 그녀가 나를 이럴 수 있다니. 그래, 네가 배신을 당했구나. 그 상처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라. 그러면 너는 더 강해질 것이다.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속상하지? 야, 술이랑 한잔 하러 가라. 이거 꼭 과장. 무슨 해결책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문제. 요즘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있어요. 왜? 너무 벽이 높거든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현실이 아이들한테 벽이 높거든요. 거기서 좌절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여러 사건을 경험하는데 그 사건, 다양한 사건 가운데서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아이들한테는 정말 지금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아이들한테 불리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정말 희망을 가지라고 얘기가 미안한 상황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애들이 말이에요. 요즘 애들이 또 이제 어떤 걸 하냐면 은근슬쩍 지금 현재 어른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사회의 현실을 핑계 삼아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더 노력하지 않음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해요. 요즘 얘기하는 흙수저면 다냐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흙수지이기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젊은 세대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흙수저면 다냐. 나도 흙수저다. 그러면 이런 현실 속에서 다 망하고 우리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하고 좌절하고 그럼 열패감 속에 그런 자괴감 속에 루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냐? 거기에 도전할 수 있어야 된다. 거기에 도전하자. 이런 또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어떤 관심,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나의 자유예요. 어른들 때문에 나는 금수저가 아닐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것도 뭐야? 통념화된 관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는 흑수저니까 흑수저로 살아. 그죠? 그래, 기성세대 욕하면서. 그리고 누가 이런 기성세대를, 이런 그 한국을 만들었어. 그죠? 뻔뻔하게 보수층에서, 이게 다 좌파 때문에 그런 거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 경험이 많지 않은 애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성인이 된 지 몇 년 안 됐어. 그러니까 이전 정권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어. 맞다! 우리 아빠는 왜 조국이 아니지?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애들을 일깨워줘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딸은 몇 번 저하고 출근하다가 이런 얘기, 그런 비슷한 얘기를 꺼냈다가요, 저한테 아주 박살났어요. 야단친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제가 아주 그냥 잘근잘근 다 부셔져 버렸어요, 제가. 다시는 얘기 안 해요.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에게 일어난 사건은 내가 어찌할 수 없지만 그 사건에 대한 나의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똑같은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 어떤 관점을 볼 것인가. 그 초점과 관점이 달라지면 문제 설정의 방식이 달라져요. 이건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조국의 문제는 언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보 세력을 위장한 기득권, 권력자의 민낯이다, 도덕성, 윤리성의 문제다. 그걸 계속 부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흑수저들도 막 자극하고 있죠.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저께 최소한 서초동 앞에 모인 200만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우리가 생각해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잘 설정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하면 굉장히 잘못돼요. 문제가 커져요. 지금 우선순위 해야 될 게 뭐냐, 한국 사회에서. 개혁을 이끌어 나갈 그 지도자의 도덕성과 윤리성의 문제,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검찰 개혁이 더 시급해요. 더 위중해요. 여러분, 병원에서 수술할 때도요, 어디부터 수술합니까? 어디서부터 수술해요? 이 사람이 암이에요. 암 환자예요. 근데 암 환자를 암을 수술하지 않고 병원에서 먼저 심장부터 수술하세요. 이 사람의 직접적인 원인의 우선순위를 따져보니까 지금 보니까 심장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심장 수술하고 그 다음에 암 수술하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있는 집에 그 학종을해서 대학 입시에 대한 불공정성의 문제, 그게 검찰 개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거예요. 그 문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당과 이 가짜뉴스, 대다수의 언론들이 쏟아내는 이 언어들을 보십시오. 거슬러 올라가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리고 그걸 국민을 가지고 지금 우롱하려고 합니다. 근데 국민이 안 넘어가요, 이제는. 저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보면요, 어저께도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희 어머니 아버님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요즘 나이 드셔가지고 편안해지셔야 돼, 부부싸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는 또 친정 식구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할 사람이 큰아들이 저밖에 없어요. 근데 제 친어머니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아버지가 이랬다 저랬다 얘기해요. 온갖 아까 써놓은 그 언어들이 저한테 쏟아져요. 또 가끔 아버지는 또 열받아가지고 왜 내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때 전화 바꿔가지고 야, 니네 새엄마 얘기 듣지 마라 하면서 바꿔버리고. 또 회사에서 맨날 제 상관 2명이 있는데 맨날 불러가지고 이게 왜 수치가 안 나오는 뭐가 안 나오는 거야. 또 애들은 일 잘못하면 이제 잘못한 거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사람 아무도 없고 뭐 이건 누구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맨날 이러고 있고, 거래처도 맨날 와가지고 죽겠다 살겠다 막 아우성을 치고 다
다 그런 얘기야, 다 그런 얘기. 뉴스 틀고 TV 틀고 다 그런 얘기. 아, 옛날에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근데요, 제가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제가 거기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니까. 내가 살아가는 한 나의 삶의 요소에 내가 다 경험하는 것들이죠. 하지만 여기서 내가 무엇에 초점을 둘 것인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문제를 갖고 온 사람한테 내가 거꾸로 얘기를 해요. 어머니는 뭐 이렇게, 근데 어머니, 문제는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즘 아버지가 나이가 드시면서 우울증이 오신 것 같아요. 남자가 나이가 들면, 특히 80세를 넘어서면 남성 호르몬이 거의 나오질 않아요. 남자들은. 그러면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면서 이게 뭐냐면 뇌 호르몬이 바뀌면서 엄청난, 여자들이 갱년기 때 겪는 감정의 기복을 80대 남자들이 많이 겪는데요, 지금. 그 얘기를 해줘요. 그러냐? 이러세요, 또. 응? 그런 게 있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그러실 때는 그냥 어머니가 피해버리세요. 그냥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시고 아니면 쇼핑을 하시든지, 어머니 돈 있으시잖아요. 우리는 돈 많거든요. 쓰세요. 뭐 쌓아놓고 뭐 누구 우리한테 물려줄 생각도 하지 마시고 먹고 싶은 거 실컷 드시고 사고 싶은 거 다 쓰고 가세요. 제가 그럽니다. 그리고 같이 아버지 흉도 봐요. 분위기 맞춰주고. 또 회사에서 또 뭐, 그러니까 문제 설정의 방식이 다르고 해결책,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어머니가 아버지를 불쌍히 봐주세요. 어머니의 실수는 윤씨 집안에 시집 오신 겁니다. 웃으면서. 가지 통속화된 언어를 쓰잖아요.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그나마 믿지 말라고 그랬지. 이혼해.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들이, 그쵸? 네. 뭐죠? 싸움을 말리는 누가 더 미워요? 인생 만사가 그래요. 책임져요? 그래 놓고, 그래, 네 말대로 이혼했다. 어떻게 할래? 책임집니까? 아무도 안 줍니다. 제가 뭐 이혼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장기 두면서 훈수한 사람 말 들어가지고 패를 잃었어요. 훈수한 사람 책임지는 거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절대 안 집니다. 인생을 여러분, 훈수에 맡기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갈 것인가, 내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설정할 수, 이걸 어떠한 문제로 내가 볼 것이냐. 이것은 가능태의 문제냐, 현실태의 문제냐, 실질태의 문제냐. 도덕성의 문제냐. 그리고 그걸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어가 의미를 만들고 그 의미가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집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언어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말씀 중심의 종교다. 바로 그 이유. 여러분, 이제 그 중요성을 아셨으니. 그러니까 우리 옛날 선인들은요, 이걸 잘 몰랐을 텐데도, 아니, 이걸 더 잘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선인들 가운데 지혜로운 자들은 나갔다 들어올 때 귀를 씻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귀를 씻었잖아요. 그게 귀를 씻는다고 해서 귓밥 털어내려고 먼지 털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징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게. 그쵸? 지혜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합시다. 상대방 듣기 좋으라고 이런 소리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 생각하면서